여러분, 저 지금 정말 심상치 않은 뉴스 하나 가지고 왔어요. 중국 전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요즘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공사 현장 관리소장들이 밤사이에 짐을 싸들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연락도 없이, 인수인계도 없이 그냥 연기처럼 증발해버리는 거죠.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처음에 이 뉴스 접했을 때 저도 솔직히 건설사 한두 개 망하는 거 아니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뻔했어요. 근데 데이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이건 그냥 건설사 몇 군데 부도나는 수준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 단순한 부동산 침체가 아니라 중국 경제 전체를 30년 동안 떠받쳐온 거대한 기둥 하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강하게 전 세계 경제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잠깐, 이걸 왜 제가 지금 이 시점에 가지고 나왔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에서 중국 경기 안 좋다더라, 헝다 파산했다더라, 이런 말 들어도 솔직히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 중국이 문제구나 하고 넘기는 거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일상이랑 완전히 무관한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식 계좌, 퇴직연금, 심지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실적까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다들 아시죠?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 월가 대형 기관들이 2026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리포트들을 직접 뜯어보고 핵심만 쏙 뽑아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중국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날것의 데이터들도 함께 가져왔고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그냥 공포심 자극해서 조회수 올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면 위기가 위기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지점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오늘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조금 더 자세히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프리세일 선분양이라는 개념 아세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구조가 있는데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먼저 분양을 받고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중국은 이 방식이 훨씬 극단적으로 발전했어요. 건물이 땅에서 올라오기도 전에 설계도면만 보고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까지 거의 다 내버리는 구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고요? 집이 다 지어지길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중간에 건설사가 망해버리면요? 네, 맞아요. 돈은 이미 다 냈는데 집은 영원히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중국에서 라네이러우, 즉 썩은 꼬리 건물이라고 불러요.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들이 중국 전역에 지금 셀 수도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중국 시민들이 돈은 다 냈는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출까지 받아서 집값을 냈는데 집도 없으면서 매달 원리금을 갚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분들의 분노와 절망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불쌍한 중국 시민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GDP의 무려 25%가 넘어요. 쉽게 말해서 중국 경제에서 벌어지는 모든 돈의 4배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산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방정부 재정 문제, 그림자 금융 리스크, 실업률 폭등까지 한꺼번에 터지고 있어요. 이게 혼자 따로따로 문제면 그나마 관리가 되는데
이 문제들이 서로 엮이고 얽히면서 동시에 터지고 있다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월가의 전문가들이 왜 이 상황을 주목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용히 바꾸고 있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오늘 저와 함께 딱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 거예요. 건설 현장의 붕괴가 의미하는 것, 중국을 대표하던 우량 부동산 기업마저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3조 달러 규모의 금융폭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3가지만 이해하시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완전히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론에서는 딱 3가지 큰 줄기로 얘기를 풀어나갈 거예요. 첫 번째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붕괴의 모습. 두 번째는 중국 부동산의 자존심이라던 우량 기업마저 쓰러지고 있는 이유. 세 번째는 이게 왜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금융폭탄인지예요. 하나하나 천천히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멈춰. 선타워 크레인과 800만 명의 눈물.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건설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파트 공사가 한창일 때 보면 정말 분주하잖아요. 크레인이 돌아가고 인부들이 오르내리고 시멘트 차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그 모든 게 돌아가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돈이요. 자재비, 인건비, 장비 임대료, 이 모든 게 돈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건설 현장에서는 그 돈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제가 아까 야반도주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생각해보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현장 소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위에서 돈이 내려와야 노동자들 월급을 줄 수 있는데 본사에 연락하면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이런 말만 반복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매일 소장한테 찾아와서 월급 언제 주냐고 따지고요. 경찰에 신고하겠다, 시위하겠다, 집에 못 간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소장도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돈 진짜 안 오는구나. 그리고 밤사이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국 한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장쑤성, 광둥성, 저장성 같은 중국의 핵심 경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어요. 서울경제TV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중국 건설업계에서 8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800만 명이요.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약 940만 명이거든요. 서울 인구 맞먹는 숫자의 사람들이 단 1년 만에 건설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가 2026년 들어서면서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 더해서 올해 초 단 2달 만에 134개의 건설사가 줄파산했어요. 2달에 134개면 하루에 2개 넘게 건설사가 문을 닫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느껴지세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파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네, 바로 내가 돈을 냈는데 집이 안 지어지는 것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지금 이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미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낸 사람들이 공사 중단 소식을 들었을 때 느끼는 그 공포감. 그리고 그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미리 예약금을 내고 생일 파티를 예약했어요. 그런데 파티 당일에 가보니까 식당 문이 잠겨있고 사장님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이런 일을 당하면 그냥 불운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도시에 있는 식당 절반이 동시에 이렇게 됐다면?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그 도시의 외식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 거잖아요. 지금 중국 건설 시장이 딱 그 상황이에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냐고요?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야 해요. 두 번째 이야기. 자존심만과의 추락. 이제 안전한 곳은 없다. 여러분, 헝다 아세요? 2021년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헝다는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다 무리를 해서 망한 거야. 건전하게 운영해온 우량 기업들은 괜찮아.
그리고 그 괜찮은 기업의 상징으로 항상 거론되던 회사가 있었어요. 바로 만과 뱅키예요. 만과가 어떤 회사냐면요. 1984년에 설립된 중국 부동산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무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었어요. 외부 투자자들한테 항상 우리는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무리한 레버리지는 쓰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오던 회사예요. 중국 정부 소유의 국영기업 성격도 있어서 이 회사만큼은 국가가 지켜주지 않겠냐는 믿음도 있었고요. 근데요, 이 만과가 2024년에 사상 첫 적자를 냈어요. 그리고 2016년 현재 그 손실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SP는 만과의 선택적 디폴트 SDB 등급을 매겨버렸어요. 여기서 잠깐 디폴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디폴트는 쉽게 말해서 빚을 못 갚겠다는 거예요. 그냥 못 갚는 게 아니라 이미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상황이요. 신용평가사가 이 등급을 매긴다는 건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이 회사한테는 돈 빌려주지 마세요, 이미 약속을 어기고 있어요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40년 무적자 기업에 이런 딱지가 붙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이제 느껴지시죠? 근데 만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개발사 74개의 순손실합계가 무려 50조 원을 넘어요. 50조 원이요. 이 숫자를 어떻게 체감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한 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에 맞먹는 돈이 단 1년 만에 중국 부동산 기업들에서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전역에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8억만 채예요. 8억만 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약 200~3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중국의 미분양 아파트만으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3번 넘게 입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부동산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빚을 갚으려면 자산을 팔아야 하는데 팔 수 있는 자산이 바로 이 아파트들이잖아요. 근데 8억만 채가 쌓여있으니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팔아도 빚을 못 갚아요. 빚을 못 갚으면 신용이 떨어지고, 신용이 떨어지면 새로운 대출이 안 되고, 새 대출이 안 되면 공사를 못하고, 공사를 못하면 또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부채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라고 불러요. 한 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엄청나게 어려운 악순환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중고차를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해요. 근데 동네에 중고차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동시에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내 차를 팔아도 빚의 절반도 못 갚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안 팔 수도 없어요. 이자는 매달 나가고 있으니까요.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만과 같은 우량 기업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한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헝다가 망했을 때는 헝다가 특별히 무리를 해서 라고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보수적으로 운영해온 만과마저 흔들린다면? 이건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환경 자체가 어떤 기업도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잖아요. 월가의 투자자들이 지금 이 지점에서 진짜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무서운 얘기는 이제부터예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이야기. GDP 25%의 저주. 3조 달러짜리 도미노. 여러분, 그림자 금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름부터 뭔가 음침하고 무섭게 느껴지죠? 실제로도 무서운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금융이라면 은행이잖아요. 은행은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얼마나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규제가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해요. 근데 그림자 금융은 이런 규제 밖에서 움직이는 금융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서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역할을 하는데 은행처럼 규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 그림자 금융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어요. 규모가 얼마냐면 무려 3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GDP가
약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2배에 가까운 돈이 중국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조 달러의 상당 부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부동산이에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고요?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은행에서만 돈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 금융기관들한테서도 돈을 빌려요. 그리고 그 그림자 금융기관들은 일반 시민들한테서 돈을 모아요. 우리한테 돈 맡기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요. 시민들은 높은 수익률에 혹해서 돈을 맡기고 그 돈은 부동산 개발업체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돈을 못 갚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도미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체가 그림자 금융기관에 돈을 못 갚아요. 그림자 금융기관은 시민들한테 돈을 못 돌려줘요. 시민들은 패닉에 빠져서 은행에서도 돈을 인출하려고 해요. 은행도 불안해지고 신용이 얼어붙으면서 정상적인 기업들도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금융위기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항저우에서 그림자 금융기관 하나가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7천억 원 규모의 지급을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기관이 돈을 빌려줬던 부동산 사업자 10명이 동시에 돈 못 갚겠다고 하면서 연락이 끊겼거든요. 이게 딱 도미노 첫 번째 블록이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지방정부 재정 문제예요. 중국 지방정부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땅을 팔아서 벌었어요. 부동산 개발업체들한테 개발 용지를 팔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학교도 짓고 도로도 깔고 공무원 월급도 줬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개발업체들도 새 땅을 살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 결과 지금 중국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공무원 월급을 제때 못 주고 있고 지역 인프라 투자도 줄어들고 있어요. 지방정부가 흔들리면 그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건 중앙정부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 중앙정부가 이 상황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부동산 시장 살리는데 쏟아붓고 있어요. 규모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효과가 없냐고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욕조에 물을 받으려고 해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졸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욕조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이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이때 수도꼭지를 더 강하게 틀면 욕조가 채워질까요? 아니잖아요. 구멍을 막지 않는 한 물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딱 이 상황이에요.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인 과잉 공급과 인구 감소, 부채 구조는 그대로예요. 투입하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델러스 연준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중국 부동산 대출의 40%가 이미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이 기업들은 사실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좀비 기업들이에요. 은행들이 이 기업들한테 계속 대출을 연장해주면서 당장 부실이 드러나지 않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터져요. 마지막으로 이게 왜 우리 계좌랑 직접 연결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중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약 20%가 중국으로 향해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기계류.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이 모든 산업의 수출이 줄어들어요. 수출이 줄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의 연금과 주식 계좌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닌 이유예요. 자, 지금까지 3가지 핵심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다 이해하셨으면 이게 단순한 중국 부동산 위기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건 지난 30년 동안
빚을 끌어다 성장해온 중국식 경제 모델 자체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신호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결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도입부에서 중국 건설 현장의 야반도주 이야기로 시작해서 본론에서 800만 명의 실직, 만과의 추락, 그리고 3조 달러짜리 그림자 금융폭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결론에서는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지금 이 위기의 본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둘째,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시나리오를 짚어드릴게요. 셋째,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 상황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 위기의 본질, 30년 성장 신화의 종말. 먼저 이 위기의 본질부터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중국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건설사들이 좀 힘들고 집값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이건 그냥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빚으로 쌓아올린 30년짜리 성장 신화가 무너지는 중이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어요.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집이 필요했고 정부는 부동산 개발을 성장 엔진으로 삼았어요. 건설사들은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면서 재산을 불렸고 지방정부는 땅을 팔아서 인프라를 깔았어요.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중국 경제는 매년 10% 가까이 성장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성장의 비밀이 뭐였냐면 빚이었어요. 건설사는 빚을 내서 땅을 사고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지방정부는 빚을 내서 개발을 했어요. 성장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 빚들이 다 갚였어요. 집값이 오르니까, 땅값이 오르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근데 이 성장이 멈추는 순간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갚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중국의 도시화율은 이미 65%를 넘었어요.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올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중국의 출생률은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어요. 앞으로 집을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는 줄어드는 구조. 이건 어떤 정책을 써도 쉽게 뒤집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경제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일컬어 일본화재 패니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1990년대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에 빠졌잖아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고 경기가 장기 침체에 들어갔어요. 중국이 지금 그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월가에서 심각하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중국과 일본이 다른 점도 있어요. 중국은 아직 정부가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내륙 지역도 있어요. 근데 문제의 규모와 속도를 놓고 보면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에요. 앞으로의 시나리오 2갈래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크게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관리된 침체예요. 중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돈을 쏟아부으면서 붕괴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공기 빠지듯 침체가 이어지는 거죠. 이게 중국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패닉을 막고 사회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중국 경제가 당분간 2~3% 수준의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요.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냐면 중국향 수출이 줄어들고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지겠지만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어요. 불편하지만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에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통제 불능 붕괴예요. 그림자 금융 연쇄 파산, 지방정부 재정 위기, 사회 불안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중국 정부의 통제력이 한계를 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국발 금융 충격이 전 세계로 빠르게 번져나가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수출 급감, 환율 급등, 주식 시장 폭락이 동시에 올 수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반토막 났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충격이 올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지금 당장은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몰라요. 월가의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려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중국이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한다는 낙관적인 그림은 없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월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돈의 방향을 읽어라.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월가의 대형 기관들은 이미 조용히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어요. 핵심 방향은 하나예요. 올드 차이나에서 뉴 차이나로, 그리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요. 올드 차이나가 뭐냐면 부동산, 건설, 철강, 시멘트처럼 중국의 전통적인 성장 엔진과 연결된 산업들이에요. 이런 영역에서 월가의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반면 뉴 차이나는 뭐냐면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이에요. 중국 정부도 이쪽으로 성장 동력을 옮기려 하고 있고 월가도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바로 중국 플러스 원,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에요. 쉽게 말해서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도 분산하자는 거예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같은 나라들로 공장과 투자가 이동하고 있어요. 이 흐름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꿀 구조적인 변화예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면 중국 관련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앞으로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과 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리하면 돈은 위험한 곳에서 나와서 새로운 기회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공포도 말고 방심도 말자.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 위기를 과도하게 공포스럽게 포장해서 자극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들이 너무 많잖아요. 곧 대공황 온다. 지금 당장 금 사라. 현금 빼라.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패닉에 빠져서 최악의 타이밍에 팔고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대응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해에서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뉴스에서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면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돼요. 오늘 제가 드린 내용들이 바로 그 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요. 중국 부동산 위기가 왜 단순한 침체가 아닌지, 왜 이게 전 세계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지,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큰 위기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왔어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가 미국 우량주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어요.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침착하게 버틴 사람들은 1, 2년 만에 엄청난 수익을 봤어요. 지금 중국발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혼란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나라들, 산업들, 기업들이 반드시 있어요. 다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공부해야 해요. 감으로, 유행으로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기본기가 중요해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 기업이 이번 위기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최악의 상황이 와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마무리, 오늘의 핵심 세 줄 요약. 자, 오늘 긴 내용을 마지막으로 딱 세 줄로 정리해드릴게요. 하나, 중국 부동산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빚으로 30년을 달려온 성장 모델이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둘, 이 위기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셋, 그렇다고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역사 속 모든 위기는 결국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어요. 제대로 알고 준비한 사람한테는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복잡한 경제 이슈들을 최대한 쉽고 솔직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부동산 위기가 언제쯤 바닥을 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큰 위기가 온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반영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